소설을 읽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 나는 이런 폭거를 우리나라에서만 보는데 문학 작품을 읽어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동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풍족해진 자아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독서, 내가 아마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독서, 내가 아마 베트남에 가 있을 때인데 대학 동창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책을 2권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받아서 이렇게 봉투에 든 걸 뜯어봤더니 하먼 멜빌의 백경이에요. 모비딕, 다른 하나는 돈키호테, 벽돌장만한 돈키호테, 이 2권이었는데 이걸 베트남 전쟁에서 내가 해병대로 가서 있었는데 언제 읽겠어요. 그래서 본부의 관물상자 안에 여러 가지 자기 잡동사니 있는데 거기도 처박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구정공세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낭에 제가 나가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외출 금지가 되고 나는 본대로 소환이 돼서 해병대 본대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 전에 미군 예하의 보충대 같은 데 가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칸막이 돼가지고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는 그런 칸막이 된 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2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읽은 책이 없으니까 이 벽돌장만한 거를 그걸 읽었는데 그거 잘 안 읽히거든. 보다 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읽어 치웠어요. 근데 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흰고래, 에이아흡 선장 얘기, 모비디크, 멜빌의 위대한 소설이죠.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 그 2주 동안에 그 2권의 책 평소에 잘 안 읽혔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현재 가슴속에 남아있어. 그때 그 기억들, 읽을 때 그 순간들. 그래서 누구나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고전 이런 것들을 들고 아예 세상하고 절연해서 이거 내 읽어야지, 어디 처박혀가지고 저 동해안이나 어디 가서 무슨 저 모텔을 하나 빌리든지 해서 저 구석방이나 저 꼭대기 방을 하나 정해서 벽돌장만한 책 몇 권 들고 가서 엎드려서 읽으면 참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근사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인생의 전환기가 올 때, 가령 군대를 나갈 때라든가 또는 어디 왔다가 어딜 간다든가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들이 한두 달 정체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을 관뒀다든가 학교를 졸업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 이런 때에 평소에 읽기 어려웠던 고전이나 대작이나 이런 것들 들고 며칠 동안 들고 파면,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인상 또는 소득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학 좋은 거 많습니다. 제가 한국명단편 백일선이라는 걸 엔솔로지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매 작품마다 리뷰를 하느라고 식민지 시대부터 2000년대 문학까지, 젊은 후배들 문학까지 그렇게 해서 쭉 읽었는데 그중에 단편 한 편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쓴 단편집 전부를 다 갖다 읽고 그리고 덜어는 장편소설까지도 읽어야 되는, 그래야 뭘 뽑아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걸 한 편씩 쓰면 3년 동안을 그걸 인터넷에다 연재를 해서 11권의 소설집을 냈는데 리뷰는 매 작품마다 제가 붙인 거죠. 그런데 한국 작가들이 만만치 않아요. 누구에게나 절창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 아, 한국 문학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대단히 힘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좋은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옛날 작품들도 좋은 게 많고요. 제가 식민지 시대의 작가들은 이제 한 5명 정도를 꼽았어요. 임꺽정슨, 벽조홍명이, 그다음에 이제 이기영, 고향이라든가 봄이라든가 두만강이라든가 이기영, 그다음에 염상섭, 현진건, 최만식, 이 정도가 식민지 시대에 꼽을 만한 작가들이었고, 그다음에 현대문학으로 보면 이제 7, 80년대, 특히 70년대 한국문학에 자리를 잡게 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든가 연작 소설이죠. 단편들 쭉 써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이제 같은 스토리,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속되는, 저 황석영의 객지라든가 한시연대기라든가 장길산이라든가 무기의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좋은 작가들 많죠. 또 우리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라든가 또 신경숙의 몇단방, 엄마를 부탁해, 이런 작품들 참 해외에서도 아주 성과를 낸, 또 황정은 같은 작가, 황정은, 김애란, 좋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거는 편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어느 목사나 또는 절에 가서 어느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건 거기에 국한된 한정된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풍박의 여러 가지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을 읽어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총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한 통째로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상력을 통해서 전해진 것에 감동하기도 하고 그 감수성을 받아서 공감하기도 하면서 넓은 자아를 풍족해진 자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총체적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체험에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이면서 내 안에서 또 새로운 창조력이랄지 상상력이랄지 이게 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적인 생각, 그런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풍부하게 읽은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비해서 도서시장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실감을 합니다. 옛날에 100만 부가 요새 10만 부다. 요새 10만 부 팔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지. 그래서 도서시장이 굉장히 옛날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용 빈도도 커지고 매체가 말하자면 종이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외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대학이나 학교에서 계속 책을 읽히거든요. 독후감을 과제로 내줘서 아예 책을 읽고 글을 써오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계속 독서를 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 문화적 노력에 의해서 독서하는 일들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서점 같은 거는 면세를 과감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시내 좋은 장소에 서점이 계속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사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한때는 논술 시험 과제에다 넣어서 독서를 끊임없이 좀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자, 이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또 정부나 교육 정책이 달라지면 뭐 논술 없애라, 이러고 사지선다형으로 가자. 그러면서 외국어 열심히 해야지 언제 독서할 시간이 있냐 하기도 하고. 이런 실용적 요구 때문에 오히려 독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문학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산업화 또는 성장사회를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인문적 가치나 인문사회의 어떤 노력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문학이 다 죽었다고 통탄을 할지언정 그걸 회생시키는 노력은 점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서 시장이 점점 축소되어 온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한때는 소설을 읽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참 이런 폭거를 참 우리나라에서만 보는데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야 그거 소설이다. 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럴 때는 저 사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적 교양의 도를 문학적 교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 요새 어떤 문학책을 읽었는지, 어떤 시인의 어떤 시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소설 쓰고 있네, 소설 쓰지 마라 하는 식으로 통용하는 이런 사회에서 문학적 가치가 제대로 발현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문학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이제는 무료의심 심치 않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된 건 국내외 특히 해외 독자들까지도 열광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테고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한국 문학 또 한국의 문학 작품들 이런 것들이 동시대에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교육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AI 시대가 열린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챗GPT도 해보고 제미나이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컨텐츠는 어디서 구해? 그건 독서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오고 그랬던 여러 가지 각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고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분야나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교양이나 지적 토대를 갖추려면 고전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인공두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질문을 하는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낮으면 저 밑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질문하면 그 수준에서 진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같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람이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죠. 서로 또 상호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나. 우선 재미있는 작품부터 보시면 돼요. 좀 어렵고 좀 까다로운 건 조금 뒤로 미뤘다가 재미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텔레비 공중파가 거의 시청률이 0%라고 할 정도로 텔레비전을 안 본다고 그래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 모양인데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몇 시간을 앉아서 이거 들여다볼 수 있겠나. 결국은 독서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독서는 굉장히 오래 남는 행위입니다. 영상은 그냥 휙 지나가고 나면 단편적으로 그림만 몇 장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독서를 한 거는 통째로의 스토리서부터 장면들이 다 지가 머릿속에서 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요. 저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읽은 소설들 스토리나 인물들이 그때의 느낌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만드는 자기가 대한 대상들 중에서 책으로 읽는 그런 문학 작품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